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가요? 취업 시장이 엄청 안 좋죠. 되게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대학생 분들이나 뭐 이제 5년차, 뭐 3년차 이런 분들을 중소기업청에서 인도에 있는 대학교랑 이렇게 업체랑 연계를 해서 200명 조금 넘는 분이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는 아예 한국에 와 있고요. 나머지 한 201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원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도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인건비가 엄청 싸대요. 저도 몰랐는데. 채용된 인도 개발자들 대부분이 3년차 이상의 그 개발자로 모바일이나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분야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인도 개발자분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이하는 이제 640만에서 1,300만 원이 연봉 정도를 받고 있고, 2에서 5년차는 이제 1,300에서 2,400, 5년차 이상은 5년차 이상 시니어죠. 사실 이분들은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3,200 정도면 사실 이제 신입 개발자 분들이 취업을 할까 말까 한 연봉인데, 인도에서는 5년차 이상 개발자 분들이 그래도 좀 잘 받는 연봉이 3,200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뭐 5년차에서 7년차 인도 개발자분 뽑았는데 그분이 신입보다만 잘하면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그 개발자분들 좀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인인데, 그 사람인 쪽에 보면은 IT로만 검색을 했을 때는 꽤 그래도 공고가 많기는 해요. IT 개발 신입 정규직으로 해서 보면은 꽤 이제 많고, 물론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쪽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리액트를 통한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뭐 자바 스프링을 통한 이제 백엔드 개발 이런 쪽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펌웨어나 SAP나 뭐 ERP 혹은 이제 뭐 베릴로그 뭐 이런 전통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이제 예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이제 제조업 베이스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아닌 쪽의 개발자 채용은 지금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단 취업을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도 한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산실이나 뭐 IT 직무 이런 쪽으로 취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꼭 리액트나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꼭 너무너무 써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 아니시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넓은 형태로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이비님이 안녕하세요. 혹시 주로 프론트엔드 다루시는 분 중에서 CTO나 팀장급 개발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법적도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요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적은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CTO는 뭐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어디 계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웹 프론트엔드 분야는 사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고 전문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전체로 보면은 사실 이제 앱이든 뭐 아니면은 이제 UI 쪽 작업을 하면 이제 앱 쪽도 있을 거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게임 쪽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훨씬 더 이제 또 개발자 수요도 높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앱 베이스로 CTO까지 가신 분이 예전에 이제 무신사에서 CTO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김봉진 배민 창업주분이 운영하시는 그란데 클립에서 또 CTO를 하고 계시는 조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앱 개발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시고, 배민에서는 이제 배민 베트남 CTO 한번 하시고 무신사 CTO 하시고, 지금은 이제 김봉진 대표님 계시는 그란데 클립에서도 이제 CTO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CTO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긴 하세요. 그래서 없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CTO를 하고 있는, 근데 그게 규모가 좀 큰 회사에서 CTO를 하고 계신 분이 있냐라고 하면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막 CTO를 한다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업력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만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사실 호돌맨도 프론트엔드 개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드의 복잡도만 봤을 때 프론트엔드가 더 높지 않아요? 그 일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프론트엔드가 얘기하는 게 그 자바스크립트 통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거, 백엔드가 얘기하는 게 서버에서 그 스프링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그 외적인 것까지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코드의 어떤 복잡도로 본다면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잡도가 많이 늘어나면은 사실 개발자들이 그만큼 또 더 붙거든요. 그러면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코드의 양에 대해서는 복잡도는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비슷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서버 쪽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인프런 서비스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에디터나 영상 플레이어나 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어쨌든 메인인 또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그냥 이제 시스템의 복잡도는 조금 더 코드 자체는 좀 심플하게 짤 수 있을 것 같고 상태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확실히 이제 복잡도가 조금 쉽게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이 개선되어 있고 시스템의 복잡도를 되게 이제 높여가는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어쨌든 상태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번에 호돌맨이 그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써주셨던 글처럼 상태 관리를 되게 최소화하고 이제 리액트 쿼리나 이런 쪽 잘 안 쓰고 어쨌든 클래스와 DI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것들 쓰면서 복잡도를 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코드 복잡도를 되게 좀 높은 편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음모론도 좀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음모론? 음모론도 좀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 뭔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게 의도적으로 코드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복잡하게 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쉽게 풀 수 있는 건 쉽게 풀고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기술을 쓰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되게 쉬운 문제도 어렵게 푸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최근 테이블 오더 시장에 배민과 토스 같은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개발자 CTO로서 해당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으로 느껴지시나요? 두 분은 최근 관심 있는 산업이나 도메인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먼저 답변 드려도 돼요? 예. 무조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음식점 예약하는 거는 그 캐치 테이블이랑 네이버 예약 두 가지가 거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 시장 그 다음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예약해서 간 가게 안에서 이제 또 음식을 주문하는 그 테이블 오더 시장이라고 보는 건데, 그 테이블 오더 시장은 워낙 일단 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 시장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그 가게를 예약했다는 것까지는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데, 그 가게 가서 뭘 주문했냐는 결국 음식점 예약 서비스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매장 가서 어떤 메뉴를 골랐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토스가 뭐 그 테이블 오더 시장을 또 재패를 했어. 그러면 너 예를 들면은 30대 직장인 뭐 연봉 한 5천만 원인 사람은 주말에 이 A라고 하는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8시에 뭐 식당 어디를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돈가스 하나 스테이크 하나 이렇게 시켰다 라는 그 정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토스는 어쨌든 그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자산 정보부터 시작해서 결제 정보까지 다 알게 되니까 너랑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직업, 그리고 비슷한 그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누구랑 어디 가서 이런 메뉴를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번 주말에 이런 음식점에 가서 요 메뉴를 한번 주문시켜봐. 뭐 데이트 코스로 이런 데를 많이 가더라. 너 이런 데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천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고객 입장인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배민이라고 칠게요. 배민이라고 치면은 저는 저 테이블 오더 시장까지 먹게 되면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그 매장에 들어가는 인터넷선 그쪽 시장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쪽까지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그 가게를 열려고 해. 그럼 가게를 열려고 하면은 이제 포스기부터 시작해서 포스기, 인터넷선, 뭐 네이버 등록, 뭐 배민 등록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올인원 패키지로 그 제공해드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포스기 쪽은 사실은 이제 엄청 이제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포스기 쪽은 이제 아직 점령을 못한 상태고,
포스기 시장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게 이제 테이블 오더 시장인데 그쪽도 지금 엄청 막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반 고객 시장 그 다음으로 노릴 수 있는 데가 자영업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맨 처음 자영업 할 때 뭐 이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걸 다 모를 텐데 그거를 그냥 뭐 배민이라는 회사가 자영업 하실 거면 그냥 배민에 컨설팅 요청해라. 그러면 인터넷 뭐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테이블로도 포스기 그거 다 우리가 설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은 또 자영업자분들을 제2의 고객권으로 혹시 메인 고객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걸로 제가 알기로 그 나스닥에 조 단위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테이블 오더 같은 걸로 가지고. 그래서 엄청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이게 캐치 테이블이랑 테이블 오더는 다른 거잖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테이블 오더는 내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 QR 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패드 같은 걸 맞아요.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사실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해외 놀러 나가서 유명 식당에 가게 되면은 맞아요. 거기서도 테이블 오더 혹은 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번역도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오더하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만 또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주문을 받는 시스템까지 놓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문을 받는 시스템은 원래도 있었던 거니까 우선 제외를 하고 단순히 오더하는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편리하긴 한데 인간의 어떤 향수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산업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든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지도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리하긴 한데 좋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 코로나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우리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시장에 많이 퍼져 나갈 것인데 나중에는 어떤 서비스의 고급이라는 게 고객이 기계를 마주를 하냐 사람을 마주하냐로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고급 서비스는 기계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식당은 테이블 오더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저 혹시 좀 소신 발언해도 돼요? 네, 예. 저는 그 어쨌든 간편함이나 실용성을 되게 강조하고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 그 테이블 오더 설치되어 있는 식당 가잖아요. 네, 예. 되게 못생겼어요. 예. 그 못생겼어요. 기계가 진짜 특히 이제 혼자 앉는 자리에 그 기계가 깔려 있으면은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자리 많이 차지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불편해. 네, 너무 그러니까 좀 이제 4인 테이블은 괜찮은데 그 1인이나 2인 테이블에 그런 기계들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리가 너무 좁고 좀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토스 플레이스를 되게 응원하게 되는 게 토스 플레이스 쪽은 그 QR 코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되게 이제 이쁘게 좀 만들어 주니까 그게 있더라고. 식당이 갖고 있는 내부 인테리어가 되게 예쁜데 그 테이블에도 기계가 되게 못생긴 게 설치되어 있을 때 그 느낌이 남자가 옷을 되게 이제 정장이나 풀세트 입었는데 마지막에 그 양말이나 벨트를 되게 이제 이상한 걸 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그 5% 10%가 좀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실 탓할 건 아니지만 테이블 오더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의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금 램프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맛집은 아주머니가 주문받는 로컬 식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비슷하게 제가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테이블 오더나 그런 패드를 통해서 주문받는 식탁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은 약간 실망스러움이 생깁니다. 여기는 뭔가 시스템화돼 있고 그냥 어느 정도 평균되는 보장된 맛을 그냥 제공하는 그런 곳이구나. 체인점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내가 기대하는 맛집의 퀄리티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그때 갔을 때도 주문하는 게 굉장히 이제 편했는데 한편으로는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러니까 해외 음식을 먹으러 가서 거기서 얻는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험치 중에 하나는 내가 직접 그 종업원한테 내가 공부했던 외국어로 주문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단순히 기계로만 통신을 하다 보니까 편한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아, 지웅님. 그 요새 막 그 판교나 잠실 쪽 가보면 카페는 진짜 거의 다 토스플레이스 그 주문하는 기계로 되어 있고, 식당들은 뭐 좀 나눠져 있는데 카페는 진짜 확실히 전부 다 토스플레이스로 바뀌는 느낌 좀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산업은 계속 발전하겠죠. 미슐랭 3스타에서 패드로 주문은 아닐 것 같고. 두 분은 C레벨이셔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동료에게 불편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수습인 경우에는 약간 예외이긴 한데요.